이번 심포지엄은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운영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주제로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와 혁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생산성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조주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축사를 위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백유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대우 주식회사 에자일소다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조주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조주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일 텐데 오늘 2026년 제1차 코스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사 맡아주신 박용순 실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 맡아주신 노민선 우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실장님 고생 많으셨죠. 네, 잘 발표해 주시고요. 또 좌장을 맡아주시는 백유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정민 사무총장님, 박환수 사무총장님, 최대우 대표님, 안준모 교수님, 윤동열 교수님, 그리고 김준호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 주제는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운영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지 노동시간의 길고 짧음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벤처 스타트업의 경쟁력, 생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설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벤처 스타트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AI와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스타트업과 벤처 정신은 빠르게 실험해보고 안 되는 거는 빠르게 접고, 그리고 되는 거는 빨리 만들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벤처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장시간 근로, 그냥 열심히 일하자, 이런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단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가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는 노민선 박사님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국제비교, 실증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로시간 구조와 노동 생산성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벤처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성과 중심적인 그런 근로시간 운영 방식이 뭔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논의가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살리면서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제도적인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진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님께서 오늘 심포지움을 축하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무대 위로 나오고 계신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입니다. 아마 오늘 심포지움의 주된 키워드가 이제 벤처 스타트업, 그 다음에 또 노동 근로 관련해서 특별 연장 근로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중기부가 고용노동부랑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 관점의 차이들이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보다는 조화를 이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수습사무관 때 모 경제단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딱 듣는데 저렇게 하면은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설명하시던 그 단체 관계자분께서 저희는 사유자 단체니까요. 딱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지금 어떤 회사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써온 거 읽을게요. 올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첫 심포지엄으로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조주현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백유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님,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님, 곽환수 한국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사무총장님과 주 에자일소다 최대우 대표이사님, 그리고 안준모 교수님, 윤동열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벤처 스타트업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벤처 스타트업은 글로벌 트렌드와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민첩성이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력이 더욱 중시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요거 읽을 때 잠깐 민첩성 하면서 더듬었는데 오늘 에자일 소다 대표님이 오셨는데 딱 에자일이 지금 여기에 맞는 표현이어갖고 이어서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기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성장까지는 업무에 대한 몰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근무, AI와 같은 신기술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기관장님들이 이제 오시면은 벤처 스타트업 현장을 가보시는데 그 현장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활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 오후에 회의가 끝나고 저녁 때 되면은 팁스타운 같은 데가 아직도 불도 안 꺼지면서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신선함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벤처 스타트업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과 기업 경영 사이에서 벤처 스타트업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르면은 AI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사정이 이미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첨단 기술 분야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국내 벤처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관련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실행 하나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창의적인 벤처 스타트업이 도전이 제약받지 않도록 노동정책의 유형 안정성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짚어보고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 토론자 중에 저희 중기부의 김준호 과장님이 오셨는데 정부 내 서로 다른 부처에 이렇게 교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김준호 과장님은 노동부에서 오신 과장님이고
노동부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재를 보내주셔갖고 예,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김준호 과장님이 아마 기업 관점, 그 다음에 노동자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토론자분들도 역시 좋은 말씀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입니다. 오늘 벤처 스타트업의 효율적 근로시간 운영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으로 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장에 이제 슬라이드로 가져오고 싶은 게 이제 근로시간이나 일하는 방식 했을 때 기업 인터뷰를 하다 보면 조용히 잘 나가는 기업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기업에 8가지 행동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뭐 회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가 알게 한다. 뭐 먼저 사실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중에 말한다. 뭐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일에 처음엔 자세하게 그런 후엔 단순하게 이렇게 8가지 행동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시작합니다. 오늘 목차는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 필요성, 근로시간 제도 및 근로시간 국제 비교, 기업 규모별 평균 근로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 및 과제로 30분 정도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 필요성입니다. 우리 www 인터넷이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챗GPT는 2개월이고 상대적으로 기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국내 앱 사용자 숫자 증가한 거 보이시죠? 작년 8월에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40% 정도인데 아마 속도는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50%를 넘어설 거라고들 합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숫자가 몇 개일까? 2025년 말 기준으로 38,598개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는 했지만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다소 감소했다. 전체 창업기업 수는 현재 2024년 말 기준으로 118만 3천 개,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기술기반 업종이라고 합니다.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기업 수는 2022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기업 수가 감소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전에 코로나 때 혹시 여러분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해서 개인들이 사업자 등록한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이기도 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조심스럽다. 다만 개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봤을 때 흔히들 연구개발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소 수는 몇 개일까? 2025년 말 기준으로 36,953개. 2024년부터 4만 개 선이 깨졌고 2025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 샥이 오고 22년까지 미세하게 회복이 되다가 2023년부터 중소기업 경기가 다시 꺾였다고들 하는데요.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 숫자도 2025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19만 2천 명 정도여서 최근 3년 사이 2만 2천 명 정도가 줄었다. 혹시 여러분 가젤기업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성장 기업을 많이 합니다. 매출액과 상용 근로자 수가 최근 3년간 10% 이상 증가를 하면 이들 기업을 고성장 기업이라고 하고 고성장 기업 중에서 업력 5년 이하인 기업을 가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가젤 기업 숫자도 줄고 있고 가젤 전환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23년 이후에 혁신 역량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벤처 스타트업의 인력 수급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69.3%가 향후 5년간 인력 수급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업력 7년 미만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하는데
창업기업의 66.7%가 향후 5년간 인력 수급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하는 문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일을 우선시하나요? 가정을 우선시하나요? 마음은 일, 현실은 가정. 근데 10년 전에는 일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53.7%.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 비중이 34.3%로 크게 줄었고요.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에서 중소기업과 창업은 미세하게 증가했지만 벤처기업은 다소 줄었다. 이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청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회사 업무 추진 시 AI 이야기하는데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41.7%는 회사 업무 추진 시 AI를 활용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61.3%가 AI 활용이 회사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했다. AI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확실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은 명확하다. 벤처 스타트업의 생존과 이직입니다. 그러니까 신생기업 생존율이 매우 중요하게 보고 또 한계도 있겠지만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초기 창업기업인 3년까지 버티는 기업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는 45.9%,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7년까지 버티는 기업은 10개사 중 3개사가 되지 않는다. 28.2%고요. 최근 3년간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본 기업 비중은 절반 정도인 47.2%. 핵심 인력 이직으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약 67.5%가 2회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제도 및 근로시간 국제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2011년도에 완전한 주 40시간제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 68시간까지 허용을 하다가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52시간까지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20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작이 됐고요. 2023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을 좀 소규모 기업에서 두다가 2025년부터 완전하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가 있고 임금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발표하는 내용은 임금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어서 임금 근로자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이다. OECD 국가 중 6위 수준이고요. 가장 긴 나라가 멕시코인데 멕시코보다 449시간 짧고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길게 나타납니다. 연평균 근로시간을 봤을 때 코로나19의 시작이 크게 왔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의 근로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회복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근로시간이 68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 감소폭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OECD 평균이나 일본이나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은 증가합니다. 근로시간과 노동 생산성을 국제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근로시간은 연평균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6위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얼마일까? 31위 수준입니다. 37개국, 38개국 이렇게 분석돼서 했을 때 31위 수준인데 여기에서 놓고 보면 다트를 찍었는데요. 괄호축이 연평균 근로시간, 세로축이 시간당 노동 생산성으로 놓고
OECD 평균을 100으로 나서 가운데 놨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서 과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비중으로 이제 다트를 찍었고,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다트를 찍었는데, 그 연평균 근로시간도 길고 노동 생산성도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표적인 성과 중심형 모델, 아마 여러분 996,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이 막 나는 80시간, 100시간 해야 돼 막 이런 막 나라인데, 실리콘밸리부터해서 성과 중심형 국가이고, 근로시간은 짧은데 이사분면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 효율 추구형 국가가 주로 EU 국가들, 유럽 쪽 국가들이고요. 연평균 근로시간은 짧은데 노동 생산성도 OECD 평균 대비 낮은 국가가 대표적인 게 일본 현상유지형 국가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은 OECD 평균 대비 긴데 노동 생산성 평균 대비 낮은 노동 집약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조금 시사점을 제시를 했고,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 하면 근로시간 길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낮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높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순위는 27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 31위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고요. 아까 시간당 노동 생산성과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놓고 봤을 때도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노동 생산성을 살펴봤을 때 노동집약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중소기업은 어떨까? 아마 OECD에서 한국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냅니다. 짝수 연도에 내는데 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고 대부분 서비스업의 낮은 노동 생산성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서비스업 대비 노동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고요. 중소기업만 보더라도 중소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24.6%, 중소서비스업은 중소제조업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그리고 제조업이 그나마 이제 서비스업보다 높은데, 그러면 중소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 제조업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일까? 약 3분의 1인 32.8%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는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격차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별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이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고, 2주 전에 이제 원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서 2025년까지 이제 분석을 했고, 취업자는 흔히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 기간이 없는 상용, 그 다음에 1개월에서 1년인 임시, 1개월 미만이나 1일인 일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취업자별로 해서 근로시간을 분석을 했습니다. 주평균 근로시간 어떨까? 34시간 이하가 하루에 7시간 미만을 일하는 거고, 41시간 이상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어서는 거고, 주 53시간 이상이 52시간을 넘어선 건데, 주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을 봤더니 중소기업과 비임금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나더라.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는데, 놀랍게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더라. 그리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10명 중에 약 2명은 53시간 이상 일하더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보다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나라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9.8%, 무급가족 종사가 3.1%, 그래서 전체 취업자의 22.9%가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5명 중에 1명, 4-5명 중에 1명이 비임금 근로자인데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이거 종사자 규모로 놓고 봤더니
중소기업은 단시간 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기업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비중이 높다. 정확히 보면 중소기업은 하루 7시간 미만하는 34시간 이하 비중이 높고 53시간 이상 비중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상용하고 임시하고 일용을 놓고 볼 때 어때요? 임시하고 일용직 같은 경우는 34시간 이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41시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53시간 이상 비중도 높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임시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 짧다. 상용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 비중은 어떨까? 상용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 기간이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상용 근로자의 수하고 비중은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 수를 봤더니 최근 10년간 약 300만 명이 증가했고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상용 근로자의 비중을 봤더니 2015년에 61.6%였는데 2025년에는 71%로 9.4%포인트 더 커졌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인데 중소기업 현장에서 상용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상용 근로자로 봤을 때 상용 근로자는 규모가 작아질수록 단시간 근로 비중도 높아지고 장시간 근로 비중도 높아집니다. 사실은 장시간 근로 비중이 줄면서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아지면 좋은데 둘 다 높아지고 있다. 생각외로 장시간 근로에서 버텨야 되는 사람도 은근히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연령별로 놓고 보면 중소기업은 40세 이상에서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40대와 50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부업의 필요성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자녀 학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수입을 조금 더 많이 얻어야겠다는 사실이 필요할 수 있다. 건강권을 나름대로 보호하면서 노사 간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단시간 근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장시간 근로는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10년간 추이를 봤더니 하루 7시간 미만인 주 34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비중은 중소기업이 최근 10년간 대기업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이 이제 계속 줄어왔다고 하는데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폭도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크게 나타난다. 단시간 근로 비중 증가폭도 중소기업이 더 크고 그 다음에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폭도 중소기업이 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방향은 사회적 자본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한 노동정책의 숙제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이 4가지 관점이 있고 구성원의 태도, 애티튜드 관점에서 신뢰와 규범이 있고 제도 인프라 관점에서 네트워크와 사회구조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1단계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효율적 근로시간 운영을 통해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방안을 조금 검토하면 좋겠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또는 보상하는 모델이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서 기업 혁신과 사회 혁신을 같이 모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실근로시간 단축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과제는 제가 6가지를 준비했는데 6가지가 반드시 모든 것을 커버한다기보다는 주요 정책 과제 6가지를 효율적 근로시간 운영 관점에서 3가지, 일하는 방식 혁신 관점에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AI 연구개발 분야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스타트업의 DNA를 조금 나름대로 유지해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연구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AI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연구개발에 대해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별 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계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은 2019년에 여러분 일본하고 수출 규제 관련해서 한번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수출 규제,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신설이 돼서 3개 분야가 있는데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업기술진흥협회 쪽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때 설립신고를 하지만 변경할 때 변경신고도 할 수 있어서 이때 AI 관련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확인서를 첨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근로시간이 특별 연장을 해서 늘어날 수 있다면 건강권 보호 관점에서 여러분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때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보통 게임 회사에서 근로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근로시간이 많아질 때가 모든 때가 아니라 마지막 있을 때 품질 이슈가 마지막에 이제 많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때 엄청나게 일하고 해외를 이제 전체 팀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이제 특별화가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특별휴가 부여를 좀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원의 62.2%가 정당한 보상이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유연성의 개념은 아마 벤처 스타트업의 DNA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소기업의 유연근로제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매우 저조하다. 물론 이제 1인 이상으로 받고 5인 이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은 퍼센트가 조금 더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현재는 1개월로 하고 있고 R&D는 3개월 단위로 해서 전체적인 시간을 밸런싱 하는데 그거를 3개월로 그리고 R&D 관련된 부분은 1년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게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물량이 많을 때 가끔씩 쓰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한번 딱 방향을 정해서 근로자나 해당 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을 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후 변경을 허용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청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달라진 시각 그리고 건강권 보호 관련된 부분 여러분 혹시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면 가이드분께서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안 돼요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야경을 좀 보고 싶은데 그게 대표적인 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면 먹자마자 들어가면 8시 반 정도 들어가면 다음날 7시 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근데 조금만 늦어서 10시에 가면 다음날 9시 넘어서 나와야 되면 상대적으로 일찍 출발할 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근데 근로시간 지침에 일주일에 24시간 연속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속 휴식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보장을 좀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노사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르지만 민주노총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10명 중에 약 6명 58%가 회사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4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추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약 절반 정도인 47.9%가 수급기업이다.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한다. 그리고 그들 기업 전체 매출액의 약 72.5%가 위탁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중소제조업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 정책과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투명한 기록 관리 그리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합리적 급여지급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저와 같이 연구를 하는 연구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의 셧다운 데이를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반성장 관점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위원회 3자 간의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하는데, 이때 이슈로 근로시간 이슈를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 밴드, 2차 밴드로 갈수록 가장 생태계 윗단에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을 때 아래 기업으로 계속해서 미룰 때 그게 이제 근로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47.9%가 AI 인력 활용이 인력 난에 기여하고 61.3%는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을 했고요.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 회사 내부에 의해 전문 인력이 R&D뿐만 아니라 저는 코디네이터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부분, AI 리터러시 교육, 직무전환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아마 중기부도 직업계고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2008년, 9년부터 하고 있는데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AI 특화형 중소기업 계약 효과를 확대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과보상 시스템은 노사정 협력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목표하고 그걸 달성했을 때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 이익 창출에 기여했을 때 성과 보상을 하고, 그 성과 보상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에는 대중소기업 간의 처우 수준의 격차에도 기여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 공유나 보상에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내일층 공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이 됐고, 2016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내일층 공제가 시작이 됐고, 이제 청년 내일층 공제는 2023년에 13년 말에 폐지가 됐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내일층 공제는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하는 부분은 취업하는 사람,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구인력의 대상에서는 일정 금액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해서 자산 형성이나 목돈 마련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영성과급 관련해서 지급을 했을 때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연구개발비나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OECD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근로시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저는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이 긴 거는 장기휴가 사용 비중이 낮은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휴가를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게 연계되고, 그게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역 촉진 이런 부분하고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선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배규식입니다. 오늘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운영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 노민선 박사님이 발제하신 걸 잘 들었고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토론해 줄 분이 먼저 이정민 벤처기업부 사무총장님, 아직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박환수 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안준모 고려대 교수님, 그 다음에 윤동열 건국계 교수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회 김진도 인력부장님. 예, 오늘 그 노민선 박사님에게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12월 30일 날 우리 김진도 교수님, 김진도 과정을 참석한 그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로드맵 추진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도 참석하고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용노동과 중심이 돼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산자부 이렇게 다 참석을 해서 약 한 석 달 정도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석 달 정도 논의해서 향후에 실노동시간 단축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합의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도 그걸 계속해서 향후에 이행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가 사실 그때 조금 전에 됐더라면 조금 더 반영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뒤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조지현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쪽이나 중소 벤처 스타트업의 AI 관련해서는 특별위원장을 관련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론 난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할지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건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좀 생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발제를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거나 실정을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문제를 다른 얘기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약 40분 남았는데요. 6분이니까 5분씩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발제자 노민선 박사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또 추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시간을 5분 정도로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따로 이렇게 편말을 들어서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5분이라는 시간이 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내용하고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벤처협회 이정민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하고 발제하신 분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벤처 기업들, 벤처 스타트업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좀 쓴소리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주제 앞에 괄호가 좀 생략된 게 아닌가. 노동 시간을 법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면 효율성이라도 제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몇 가지 현장의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 박사님 그 발제에도 일부가 인용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벤처기업 협회가 19,000개 정도의 벤처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고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배리어 중에서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물론 근로시간이라는 단어 안에는 근로효율성도 내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또 호소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좀 소개를 말씀드리면 주 52시간으로 묶여있는 현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48% 기업 정도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 타격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생산성의 저하다. 이런 통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반대로 근로자들한테 또 이렇게 설문을 돌려봤었습니다. 벤처기업이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R&D가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각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에 들어있는 이제 연구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68% 정도, 3분의 2 이상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금 현재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할 용의가 있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인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던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거기는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이제 빅 컨퍼런스입니다만 어떤 유럽 기업이 약간은 이제 좀 농을 섞어서 우리 기업은 이제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라는 이제 발표를 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다는 얘기 됩니다. 아까 이소하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사용자 단체 또 근로자 단체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마도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게 유럽 쪽의 문화일보 기업들인데요. 이제는 이제 보다 빨리 변하는 환경 변화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방향성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인식들이 조금씩 있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인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저희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들의 그러한 현장에 아우성에 가까운 그런 그 불편함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기업별로 그 제도적 지금처럼 획일적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업들의 환경들이 너무 다르다. 또 하나의 원칙, 이 이제 근로시간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그 통제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역사에 대한 반영이죠. 예전에 저희가 산업화 시대 때 노동 착취가 만연했던 시절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52시간은 안 돼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 특히 벤처 스타트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뭐 저 회원사도 있습니다만 주 34시간 일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기업도 있어요. 그 기업은 34시간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성장이 담보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국의 제조기업의 붕괴를 많이 우려합니다만 어떤 제조기업들은 비용의 문제를 자체하고 지금 52시간 떠나서 70시간, 80시간까지 해도 빨리 캐치업을 잡기에는 기업의 환경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스타트업들 막 창업을 꿈꿔서 직원 2~3명씩 뭐 친구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끼리 창업한 기업들은 사실상 현 제도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보리라 그리고 이 산업계의 큰 공룡을 잡아보리라고 큰 꿈을 꾸고 창업한 서너 명의 젊은 친구들이 주 52시간만 일해야 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 캐치업이 가능하고 새로운 그 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들에서는 사실 이미 비현실적인 제도인 겁니다. 걸리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종업원들이 70%에 가까운 기업 종업원들 그렇게 일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 표시가 와서 효율적인 근무 또 여러분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회사의 아이덴티티와는 별개로 무조건 52시간까지만 일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변경, 개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말씀하셔서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굉장히 근본적인 50시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박환수 소프트웨어 ICT 사무총장님. 예, 소프트웨어 시청연합회 박환수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오늘 노민성 실장님께서 발제를 통해 벤처 스타트업이 처한 인력 환경과 근로시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수년간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인력 수급 악화를 전망하고 있고 한국의 근로시간 대비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구조라는 분석은 오늘의 논의가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요, 일반적인 다른 그 기업들하고 연구 개발 쪽이나 소프트웨어 AI 개발 업무는 일반 사무직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사업단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했던 일이 기업들의 산업 정책도 다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청년들을 이제 육성하는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논의가 참 어떨 때 보면 불편해요. 사업주 입장과 우리 이제 근로자의 입장 돌아가면 또 달라진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30년 전에 그 현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지난 얘기이지만 요즘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제가 프로그램을 짜다가 그 좀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5시간을 화장실도 가고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를 푸는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왜 원인이 뭐였냐면 이제 코오버스인데요. 점 하나를 못 찍었던 거예요. 잘못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해답이 떠오르면 그 흐름을 사이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다시 동일한 수준으로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업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 새벽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새벽에 오는데 하도 힘들어서 이게 차를 동부간선도로 오다 보면 그 곡선 구간이 있어요. 내가 핸들을 틀지 않으면 그냥 강으로 빠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제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필요성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기간 자체가 짧았던 겁니다. 또는 그 기간에 필요한 인력이 그만큼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비용의 이슈입니다. 근데 그 비용의 이슈가 근로자가 그 비용을 감내하는 형태였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포괄 임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걸 많이 해가지고 비용을 받을 수도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로시간 제도를 논의할 때는 단순하게 총량 관리의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 구간과 회복 구간을 함께 설계하는 성과 중심 운영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그 6개월 동안 쭉 그 새벽까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크게 반발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들어왔으면 한 달 정도를 휴가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 조직 문화가 그렇게 되지 않죠. 6개월을 그 야근을 하더라도 한두 달을 내가 지금 쉴 수 있다면 그걸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의 한시적 활용과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그 단순하게 그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연 근로제와 함께 AI 전환의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AI로 전환으로 굉장히 많이 일자리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표준 운영 모델이나 컨설팅 또 AI 교육과 도입 지원에 대한 포함 실행 패키지를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요즘에 그 경력 사원만 선호하고 신입을 뽑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AI가 발전되면서 신입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그 AI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AI를 처음 아는 사람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발생되는 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청년들 육성해낼 수 있는 청년들의 일 경험 정책과 연계해서 육성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한데요. 그 실제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AI 활용과 직무 훈련을 병행하는 걸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인건비, 교육비, 멘토 역할을 하는
숙련 그 인력 지원들을 하나로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과 중심 시간 근로제 운영으로의 전환, 유연 근로제와 AI 전환은 실행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청년부터 숙련까지 이어지는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살짝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비율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최대우 여자일 소다 대표이사님. 네, 에잘소다 대표 최대호입니다. 저는 그 37쪽 뭐 보시면서 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 소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저희 회사의 업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회사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는 일이 B2B의 인공지능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현장에 꼭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기업에서 서류를 많이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투입해야지 해결하는 일들, 특히 뭐 보험사의 보험 지급 심사라든지 보험의 가입 설계라든지 이런 일들이 사람들을 많이 필요하면서 이제 확인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장 이제 효율적인 일들의 하나라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7쪽 2번을 보시면 조직 현황하고 2025년 자녀 연차라는 거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무 바빠서 나 휴가 못 가서 자녀 연차가 이렇게 남았어 라고 하는 조직별 크게 그룹핑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남은 인당 자녀 연차를 보시면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수행 쪽이 1등일 줄 알았는데 지원 및 개발 쪽이 이제 좀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근에 해당되는 연구소나 영업 및 지원 등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38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단순한 SI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잘 아시는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FD라고 해서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전방 배치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으로 바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뭐 정부 정책이 52시간이 되든 40시간이 되든 지금 우리의 구성원들이 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좀 저의 그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것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코딩하지 말아라. 그냥 바이브 코딩을 해라. 특히 연구소 같은 경우는 바이브 코딩을 하니까 한 바이브 코딩을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된 게 한 2달 전입니다. 근데 그 일의 속도가 보통 2개월 걸리던 게 일주일 단위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드랍해라, 고해라 이 결정을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는데 2달 지나서 오면은 이거 더 해야 되나? 그럼 2달 더 해요. 그럼 4개월 지나면 드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문제나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유지보수 누가 하냐? 그럼 유지보수나 인수인계 공통적인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뭔가 대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수월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해놓은 결과물들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면은 한 1시간 만에 다 보고서까지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우리 회사 멤버들한테 얘기한 게 1인 1비서, 비서에 해당되는 게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의 사용료는 회사에서 무조건 주니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생산성이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10배 차이 나는 사람의 전체 우리 멤버 중에 20%는 10배 앞서가는 거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다시 37쪽에 오면은 그래서 아까 지원 및 개발의 일단 자녀 연차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봤어요. 이건 평균이니까. 근데 두 사람이 자녀 연차가 26일, 22일짜리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한 2점대, 3점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그 두 사람이 혁신에 뒤처져 있는 거고,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팀은 다 바빠, 우리 팀은 사람이 모자라, 이 아우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주제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저희 같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업계에서는 어쨌거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52시간이든 40시간이든 그거보다 회사가 결국은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니 그런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AI를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예를 좀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다음 이제 안준모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들께서 다 비슷한 얘기를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목이 벤처 스타트업 근로 일하는 방식, 셋 다 어려운 주제인데 세 개가 다 모여 있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주제로 토론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경주로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갔다가 리조트가 붕괴되어서 학생들이 죽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때 국회에서 입법한 게 수학여행 금지법입니다. 실제 입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 셧다운법을 만들어갖고 게임 산업에 좀 많이 데미지를 줬고요. 또 뭐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선행금지법이라고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학고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과학고 시험지를 걷어갖고 맨날 검사를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 훌륭한 애들을 뽑아서 전력 질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험지를 검사하고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벤처 스타트업의 근로 시간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벤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하나의 컨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이란 단어의 프레이밍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블루칼라의 제조업 워크에 대해서 당연히 휴식권을 보장해야 되고 쉬게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벤처 스타트업이나 딥테크 기업들은 화이트 칼라 또는 이제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고, 아까 다른 토론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생각을 오래 해야 그때부터 뭔가 돌파구가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단순한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제도 설계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 스타트업이 중요한 거는 글로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고서 중에 예전에 영국의 네스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냈던 보고서가 제목이 바이탈 7%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중소기업 스펙트럼에서 고용 창출과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생산을 좌우하는 거는 7%가 이 7%의 소수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정부가 세금을 쓰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육성하는 게 되겠죠. 게다가 이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게, 예전엔 지정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오폴리틱스, 요새는 기정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테크 폴리틱스고요. 기술 패권, 기술 주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가 기술에 목숨을 걸고 기술에 따른 경제 안보를 갖고서 기술을 웨포나이즈 하고 있습니다. 무기화하고 있고요. 특허나 아니면 특정한 기술을 수출을 금지하거나 못 쓰게 하거나 그럼 우회해야 되죠. 그 대부분이 벤처 스타트업들이 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9 to 5 다 지키면서 이 전쟁통에 저희가 전쟁하다가 5시에 퇴근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구글의 에릭 슈미츠도 주장을 해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구글육 시스템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의외로 많이 받아들여져요.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팔라엔 데릴라라고 하는 스타트업이나 릴라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70시간 근무, 996 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거든요. 왜 받아들이냐면 저희가 벤처 스타트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벤처 스타트업들의 고용자들은 임금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임금만 생각하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지분과 스톡 옵션, 이 회사를 키워서 내가 더 큰 돈을 벌겠다는 것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에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젊은이인지 못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연봉은 2억 3억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봉 2억 3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받은 지분과 스타트업에 대한 스톡 옵션이 있어서 이 스타트업이 잘 되면 20억 30억이 되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센티브 구조를 잘 설계를 하면 에브리바디 해피한 그런 고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국가가 당연히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휴식권이나 이런 것도 보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시장 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열심히 해서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를 패널라이즈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그걸 패널라이즈만 안 되고 저희가 하향 평준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영어로는 fairn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평등은 같은 걸 같게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하는 게 평등이에요. 다른 거를 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는 평준입니다. 평등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공정한 그런 어떤 노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주되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 체계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부대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획일적인 노동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노민선 실장님이 발표해 주신 여러 정책 제안 중에 저는 1번 안과 2번 안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 승인 제도와 연계를 시키든지 아니면 특별휴가 제도나 아니면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책적인 패키지를 지원해서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서스테이너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동효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윤동효입니다. 이 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슈 페이퍼에도 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토론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자로 15년,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기업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토론문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근로시간 관련된 것을 볼 때 저희가 규제 논쟁을 넘어서 운영 체계의 그 문제로 저희가 가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제조업 중심의 노동 정책하고는 지금 조건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생산성학교 회장을 맡았고 올해 기업경영학교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노동 생산성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아직 151시간이 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이 근로시간이 더 긴 이유 중에 하나가 월차 소진율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낫더라고요. 독일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요. 거기서 한 52시간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준에 있어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것도 맞고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생각했을 때 법제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2시간에 대한 상한은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운영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에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AI, 플랫폼, 컨텐츠, 게임, 바이오 등 이제 벤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 기반의 업무가 일반적이라고 이제 앞에서 토론자분들 다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장시간 몰입도 필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여유 있는 그 회복 국면이 뒤따르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 집중과 회복의 리듬을 제도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저는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회복되는데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특별 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허용이 아니라 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원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설문조사해 주신 반시아지 시장님께서도 노무현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본다면 62.2%가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면 초과 근무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초과 근무를 독려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근로자 보호가 시간 상한의 강화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인 운영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의 그런 예를 갖고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또 유연성은 반드시 이 평균관리나 휴식권이나 기록이라든지 사후 감독과 함께 설계되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근로제 작동하지 않은 이유 제도 운영 연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각 국가별의 기간이라든지 일 상황 평균, 일수관리 과로 총량 상한이라든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로 정리해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토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로시간 투명성하고 상생 협력을 봤을 때 이 벤처 생태계의 신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원하청 구조 상태에서 이 근로부담이 실제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 전가되는 얘기들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경선의 위원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AI라든지 이런 시대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규제라든지 또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논쟁을 노동 규제로 보지 않고 산업의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혁신은 이 지속 가능성과 함께 인재 유치는 물론이고 생산성 구조라든지 사회의 신뢰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의 논쟁이 아니고요. 이 운영 방식을 전환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유연화에 대한 부분이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호 회장님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인력정책과장입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벤처 스타트업계의 다양한 근로시간 관련된 운영상의 어려움들은 저희가 중기부가 대변해서 항상 노동부나 각종 정부에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심포지엄과 앞으로 좀 얻고자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실제 개선 가능한 이 제도를 제안을 노동부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창업 열풍, 스타트업 열풍을 계속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제도적 개선이 되어서 이 창업 열풍, 스타트업 열풍에 도움이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조금 제안을 노동부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발표에도 있었고 특별 연장 근로 제도는 근무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AI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 연장 근로를 추가로 더 해보자라는 지금 노사정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걸 검토해보자라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기부가 우리 산업계랑 같이 특히 우리 벤처 스타트업계랑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노민선 실장님께서도 제안을 주셨지만 사실은 AI 업종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기준으로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현재 연구개발 쪽은 반도체 업종은 돼 있는데 이거는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확인서를. 근데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벤처 스타트업계 AI 연구개발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대로 시간 많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법은 노동부에 있고 노동부는 노동계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론 과기부에서 확인을 해주되 과기부가 AI가 어떤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AI 업종 연구 개발입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벤처 스타트업계랑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거 말고 실제 유연하게 쓰는 것, 즉 일이 많을 땐 많이 하고 일이 좀 덜할 땐 좀 줄이는 겁니다. 그게 유연 근로제죠.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게 탄력 근로제가 있을 텐데 사업주가 신청하는 탄력 근로제를 벤처 스타트업계에는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요건들이 있죠. 그리고 이 요건들은 대부분 제조업을 상정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를 벤처 스타트업계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동부와 해서 조금 얻고자 하는 거는 이 벤처 스타트업계가 할 수 있도록 요 요건들을 조금 완화,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자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노동자도 합의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이 허들들을 조금 개선해 보자라는 걸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엔 가능하면 그 논의가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돼서 이 창업 열풍, 스타트업 열풍과 같이 가서 말씀 주셨던 대로 52시간제 전체에 대한 어려움도 당연히 대변을 하지만 한 단계라도 조금 나가자 이거를 조금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의견들을 받들어서 같이 좀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그 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늘어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저는 이제 주로 고용노동 쪽을 하고 노동자부터 상대하고 이제 사용자 상대하고 중소기업도 상대하고 하는데 조금 깝깝한 건 알겠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사람마다 집단마다 따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몇 가지 얘기하신 한 두세 번 정도는 우리가 기술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게 획일적인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다 이걸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사회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어요. 노민선 박사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량근로도 있어요. 재량근로. 연구개발에 있는 분야는 재량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연구 분야에서 특히 PM들이 이제 주로 쓸 수 있고요. PM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못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 근로제도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을 타겟을 좀 해야 하는데 탄력 근로제가 지금 우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쁠 때는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덜 바쁠 때는 평균 수준에서 덜 바쁠 때는 최하고 쉬거나 근로시간 줄여야 하고 근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건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좀 제가 약간 지금 젊은 사람들의 취향과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생활준을 굉장히 중요한다고 아까 노민선 박사님 얘기했는데 실제로 노동시간 길게 하는 업계만 얘기해야지 젊은 사람들의 이런 것들의 필요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는 납기가 짧은 납기 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납기가 짧으면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노동시간이 그걸 억제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탄력 근로자가 있고 아까 선택 근로자가 있고 재량 근로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십니다. 그 다음에 5인 미만은 실제로 근로기금의 노동시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그만 스타트업 같은 거하고 5인 미만짜리 수룩해요. 거기는 뭐 분통을 터뜨리는데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법을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보다 커지면 근로자가 그보다 많으면 상시 근로자예요. 상시 근로자. 사장은 빠져요. 뭐 이러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존에 있는 법제도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는데 노민선 박사님 얘기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 토론자처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실노동시간 단축에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납기 문제랑 이게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되는 것도 고민하고 생산성 문제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쪽에서 특별한 사정들 이런 거를 고민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니까 이후에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AI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별연장 근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오늘 얘기를 줬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민수 박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토론자들과 들으시고 본인이 좀 향후에 반응할 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거 같이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하실 수 있을지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셔서 좌장님이나 벤처 스타트업계나 학계나 이제 정보 관계자들 말씀 연구자로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로 잘 뒷받침하고 뒤안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네요. 좀 더 길게 하시더라도 얘기 나온 게 많은데 어쨌든 오늘 뭐 다 마무리는 안 되고요. 향후에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이나 AI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어서 연구자들의 조사하고 현장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그 논의 과정에 반응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한쪽에서 굉장히 깝깝한 거는 뭐 쉽게 아마 충족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있고 우리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만 이제 특별한 사정 AI 같은 경우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한 거는 사실 AI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국민의 공감이 있고 그쪽을 빨리 발전시켜야 할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노동자부터 그걸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같이 해보자라는 정도는 얘기됐어요. 오늘 논의가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쪽에서 깝깝한 여러 가지 현재 좀 획일적인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좀 논의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걸 잘 모아서 중소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앙기업 연구원에서 잘 정리해서 정책의 논의에 잘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이 100%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실현돼서 향후에 노동시간 규율하는데 도움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업들의 숨통을 틀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토론 발제해 주신 노민선 박사님,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들, 또 절실한 의견, 또 대안들을 말씀해 주신 우리 토론자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먹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배규식 전 원장님, 이정민 사무총장님, 박환수 사무총장님, 최대우 대표이사님, 안준모 교수님, 윤동열 교수님, 김준호 과장님, 그리고 발제 맡아주신 노민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